제가 29년간 친오빠를 모르고 살았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그 오빠가 저를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까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가족에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실제 경험담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적 있으세요? 저는 평생 혼자라고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거대한 재산을 둘러싼 배신과 음모 속에서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목숨까지 위험해졌거든요. 제 이름은 서민정이고 29살까지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카페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자였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달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죽었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무언가로부터 저를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어머니가 살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해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품 정리라고 해봤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방 깊숙한 서랍 뒤편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열쇠는 어머니 유품 중에 있었죠. 상자를 열어보니까 사진 몇 장과 함께 봉투에 든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사진들을 먼저 봤는데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어머니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잘생기고 품위 있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어머니와 너무나 다정해 보였거든요. 혹시 이분이 제 아버지일까 싶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민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죽으면서까지 짐을 지워주게 되는구나. 내가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어. 우리 가족의 진실은 바닷가에 숨겨져 있단다. 동해안 송정리 해변, 북위 37도 34분, 동경 129도 22분. 그곳에 가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엄마가 왜 너를 혼자 키워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라. 그들은 내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 특히 윤도현이라는 사람을 조심해. 그는 내 친오빠야. 하지만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아니, 어쩌면 너를 없애려고 할지도 몰라. 엄마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너에게는 수십억의 재산이 될 수도, 목숨을 잃는 위험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은 내 몫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아. 그리고 미안하다.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난 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친오빠, 수십억의 재산, 목숨을 잃는 위험?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에게 오빠가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고 그 오빠가 저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런 미스터리 같은 일이 제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나타난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치매나 정신적인 문제로 이상한 편지를 쓰신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그리고 편지의 글씨체도 평소 어머니의 글씨와 똑같았고요. 뭔가 진짜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요. 송정리 해변에 가보기로 말이에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메시지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송정리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어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생각보다 관광지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해변가에는 펜션과 카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리조트 같은 큰 건물도 보였고요. 편지에 적힌 좌표를 GPS로 찾아가니 해변가 한쪽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바위 근처였어요. 특별해 보이는 곳은 아니었는데 바위 틈 사이에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바위 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위 뒤편에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상자에는 자물쇠가 있었는데 어머니 유품에서 찾은 열쇠 중 하나가 딱 맞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몇 장의 문서와 사진,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문서 중에 재산 분할 협의서와 친생 확인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리고 수십억 원 규모의 숫자들이 적힌 부동산 관련 서류들도 있었고요.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여기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표정이 굉장히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어서 이 바닷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아,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요? 남의 사유지에서 남자의 시선이 제가 들고 있는 상자를 향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혹시? 네. 바닷가 구경요. 여행 온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해도 졌으니까, 위험하니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분명 친절한 말투였지만 왠지 협박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 사진에서 봤던 그 남자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윤도현 씨세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남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라움과 경계심, 그리고 뭔가 사례 같은 것까지 느껴졌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당신이 설마? 저는 서민정이에요. 서미란의 딸이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윤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객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미란이의 딸. 네. 그리고 어머니 편지에 의하면 당신은 제 친오빠라고 하던데요. 윤도현이라는 남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나타났군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제 오빠세요? 따라오세요.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투에서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없애려고 할지도 몰라라고 하신 말이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윤도현을 따라 해변가 카페로 갔어요. 가는 동안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윤도현을 바라보니 정말 어머니 사진 속 그 남자가 맞는 것 같았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기본적인 인상이 비슷했거든요. 서미란 씨가 돌아가셨나 보네요. 네. 2달 전에요. 그런데 정말 제 오빠세요? 어머니는 왜 저에게 오빠가 있다는 말을 안 하셨을까요? 윤도현은 잠시 멀리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지만 우리 사이에 형제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여기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위험이에요. 특히 제 아내에게는요. 그럼 제 아버지가 누군지도 아시나요? 이 질문에 윤도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당신 아버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여기서 멀리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우리 테이블을 보더니 윤도현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해? 아, 설이나. 일이 생겨서. 그 여자, 이설인이라는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윤도현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데? 그게. 윤도현이 말을 머뭇거리는 사이 이설인의 시선이 제가 들고 있는 상자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설마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부터 제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우리 테이블을 보더니 윤도현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여기서 뭐 해? 아, 설이나. 일이 생겨서. 그 여자, 이설인이라는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윤도현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누군데? 그게. 윤도현이 말을 머뭇거리는 사이 이설인의 시선이 제가 들고 있는 상자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설마 섬이란 그년의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년이라니요. 제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다니. 네. 섬이라는 제 어머니세요. 그런데 누구시길래 우리 어머니를. 앉자. 이설인이 갑자기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윤도현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이게 뭐예요? 이 여자를 여기 데려온 이유가 뭐죠? 설이나, 진정해. 이건 복잡한 문제야. 복잡한 문제라고요? 30년 전에 정리됐어야 할 문제잖아요. 30년 전?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인가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죄송한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설인이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존재 자체가 잘못이에요. 당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는 걸 모르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설인. 그만해. 윤도현이 말렸지만 이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하라고요? 이 여자가 여기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요. 리조트, 사업, 모든 게 다요. 리조트요?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요? 제가 물어보자 이설인이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관계라고요? 이 모든 게 원래 당신 어머니 땅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당신 할아버지 땅이었죠. 네, 제 할아버지요? 윤도현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설인, 그만둬. 어차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당신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윤재호였어요. 이 일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큰 사업가였죠. 그런데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장을 바꾸셨어요. 유언장을요?
원래는 장남인 제가 모든 걸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당신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태어나기 직전에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제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재산을 받으신 거예요? 이설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받았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그냥 놔뒀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 어머니를 여기서 쫓아낸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원래 받아야 할 재산을 못 받으시고 혼자서 저를 키워야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리조트는 당신 어머니 땅에 세워진 거죠. 법적으로는 당신이 절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윤도현의 말에 이설인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여보, 왜 그런 말을 해요? 어차피 알게 될 거잖아. 그 상자 안에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을 텐데. 맞아요. 상자 안의 서류들이 바로 그 증거였던 거예요. 재산 분할 협의서, 친생 확인서, 그리고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서류들. 그럼 제가 여기 올 권리가 있는 거네요? 권리라고요? 이설인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3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일궈냈는데. 저는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이라고요? 진실은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윤도현이 설인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유혹해서 유언장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생아를 낳아서 우리 집안을 더럽혔고, 사생아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어요. 사생아라고 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결혼도 안 하고 당신을 낳았겠어요? 그때 윤도현이 끼어들었어요. 설인, 그만해. 여기서 이럴 일이 아니야. 그럼 어디서 해요? 이 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난 이상 끝까지 해야죠. 이설인이 다시 저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얼마면 돼요? 돈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요?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30년 동안 없던 가족이 갑자기 생기길 바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평생 혼자 살았던 저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였거든요. 네, 저는 가족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오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빠라고 불러요? 이설인이 비웃으면서 윤도현을 쳐다봤어요. 여보, 들었죠? 오빠라고 불러달래요. 윤도현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정 씨, 죄송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30년 동안 없었던 사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해요. 왜요? 혈육인데 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설인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우리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당신도요. 무슨 위험이요?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특히 부동산 사업은 더 그렇죠. 당신이 여기 개입되면. 윤도현이 설인을 말렸어요. 그만해, 설인. 너무 많이 말했어. 하지만 이설인은 끝까지 말했어요. 어쨌든 당신은 여기서 사라져야 해요. 지금 당장요. 사라지라고요? 저한테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라고요? 이설인이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30년 전에 당신 어머니가 서명한 포기각서예요.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그런 걸 서명하실 분이 아니에요. 서명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설인이 서류를 제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정말로예요. 당신 어머니는 돈을 받고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데리고 여기서 사라졌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돈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신 건가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 건가요? 윤도현이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다르죠?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설인이 다시 화를 냈어요. 도덕적으로라고요? 3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덕을 운우네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몰랐다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때 카페 사장이 다가왔어요. 손님들, 너무 시끄러우신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이설인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나가겠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마을에서 사라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이설이는 카페를 나갔어요. 윤도현도 따라 나가면서 저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에서 미안함과 동시에 경고가 느껴졌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찾았는데 그들이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권리를 포기하셨는지, 정말로 돈을 받고 포기하신 건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도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가족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가 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부터 모든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카페에서 나온 후 저는 마을 유일한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송정 모텔이라는 작고 낡은 곳이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 윤재호의 유언장 사본, 재산 목록,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제가 절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그럼 이설인이 보여준 포기각서는 뭐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서류를 다시 뒤적였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일기장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 설인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예전에 착한 도연이는 어디 갔을까? 내가 민정이를 데리고 여기서 떠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민정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특히 아버지가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셨는지. 유언장을 바꾼 이유?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어머니에게 재산을 남기려고 하셨을까요?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는데 이런 작은 모텔에서 이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상했어요.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문 손잡이를 살살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발소리가 갑자기 멀어졌어요. 급하게 도망가는 것 같았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혹시 이설인이 보낸 사람일까요? 잠이 안 와서 계속 서류를 보고 있는데 새벽 2시쯤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방 창문 밖에서 후레쉬 불빛이 번쩍번쩍했어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봤는데 누군가 모텔 주변을 돌아다니며 제 방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등 쪽으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이상해. 이설인이 정말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모텔 사장 아저씨께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누가 여기 왔다 갔다 했나요? 글쎄요. 저는 일찍 잤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나서요. 사장 아저씨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혹시 윤도현 씨랑 아는 사이예요? 네. 왜 그러세요? 어젯밤에 그쪽에서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에서 온 젊은 여자가 있냐고. 역시 그랬어요. 윤도현이 사람을 보내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죠. 근데 아가씨, 조심하세요. 이 동네에서 윤도현 씨 패밀리랑 부딪히면 안 돼요. 왜요? 여기서는 윤도현 씨가 왕이나 다름없어요. 리조트 때문에 마을이 먹고 사는데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여기서는 윤도현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거였거든요. 아침을 먹으러 마을 식당에 갔는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여기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아주머니가 계속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혹시 윤도현 씨 아세요? 윤도현 씨요? 당연히 알죠. 여기 리조트 사장님인데 그분이 좋은 분이세요? 아주머니가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특히요.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쉽든 이 동네 사람들은 그분 눈치를 봐야 해요. 리조트에서 일자리도 주고 마을 발전도 시켜주시니까. 그럼 나쁜 일도 하시나요? 아주머니가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가씨, 정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 그분이랑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 관련된 일이 있어서요. 가족이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아가씨가 서미란 씨? 네. 서미란이 제 어머니예요. 혹시 어머니를 아셨나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이고, 이런. 왜 그러세요? 제 어머니가 여기서 뭔가 있었나요? 아가씨, 빨리 여기서 떠나세요. 네, 빨리요. 지금 당장요. 아주머니가 급하게 밥값을 받지도 않고 저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나요? 아가씨가 서미란 씨 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요. 왜요?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머니가 주변을 또 살피더니 말했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서미란 씨가 여기서 쫓겨날 때 정말 끔찍했어요. 밤중에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쫓겨났다고요? 네. 그때 임신한 몸으로 정말 불쌍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왜요? 왜 도와줄 수 없었던 거예요? 윤도현 씨가, 아니, 그때는 윤도현 씨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서미란 씨를 도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도우면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임신한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았다니요. 그럼 어머니가 정말로 억울하게 쫓겨나신 거네요? 그럴 거예요. 서미란 씨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뭐요? 그런데 윤가 사람들은 서미란 씨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했어요. 특히 새로운 며느리 이설인 씨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죠. 역시 이설인이었어요. 30년 전에도 어머니를 괴롭혔던 거예요. 아주머니,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정말 위험한 건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아가씨가 힘들어질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릴 테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오후에 마을을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계속 누군가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데 계속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데 사장이 저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혹시 며칠 더 계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저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녁에 모텔로 돌아가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제 방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내일까지 떠나지 않으면 30년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30년 전과 같은 일? 어머니가 당하신 일을 저도 당할 거라는 뜻인가요? 모텔 사장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밤이 되니까 더 무서웠어요. 창문 밖에서 계속 인기척이 났고 누군가 제 방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떠나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여기 있을 권리가 없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뭔가 소리에 깼어요. 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방 번호가 맞나? 맞아. 203호. 조용히 해. 깨면 안 돼. 여러 명이 제 방 앞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들이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편지에서 목숨을 잃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신 말이 생각났어요. 혹시 정말로 저를 해치려는 건가?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들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려. 그리고 새벽 3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방문 앞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누구세요? 왜 남의 방에?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모두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서민정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시길래? 우리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네요. 사장님이요? 누구요? 물어보면 알아요. 따라오세요. 지금이요? 새벽 3시예요. 사장님, 시간에 맞춰야죠. 강제로 끌려나갈 수는 없어서 저항했어요. 싫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따라가야 해요? 그때 다른 남자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엎혀서 나가든지 선택하세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항하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차에 타고 가는 동안 계속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누구예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 안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고요. 2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의 큰 건물이었어요.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마치 호텔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면 알아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럭셔리한 인테리어였어요. 리조트 로비 같았는데 새벽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큰 사무실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윤도현이 앉아 있었어요. 올라왔네요. 윤도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낮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더 차갑고 위험해 보였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절 데려온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을 보내서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안 올 것 같아서요. 윤도현이 손짓하자 데려온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둘만 남게 되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서서 들을게요. 앉으라고 했어요. 그 말투에 위협이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윤도현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제 설인이랑 이야기 나눈 거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진실을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30년 전 이야기 말이에요. 당신,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 말이에요.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도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사랑이요? 네.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별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신 어머니가 이 마을에 왔죠. 어머니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였어요? 서울에서 사업이 잘못되어서 피해온 거였어요. 빚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힘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던 거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빠져버렸죠. 50대 중반의 남자가 20대 후반의 여자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장을 바꾸신 거고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윤도현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게 저죠? 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건가요? 그럼 저는 할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고요. 충격이었어요. 윤도현이 제 오빠가 아니라 이복 오빠였던 거예요. 그럼 왜 어머니가 쫓겨나신 거예요? 윤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오빠, 잘못이요? 저는 당시 20대 초반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특히 재산을 절반이나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더욱요. 그러니까 윤도현이 반대를 했던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설인이와 결혼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설인이가 아버지를 설득했죠. 어떻게요? 당신, 어머니가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한테 진심일 리 없다고 계속 말했어요. 이설인이 또 나오네요. 30년 전에도 어머니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당신 어머니 편이었어요. 하지만 뭐요? 윤도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요? 심장마비였어요. 그런데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바꾸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던 거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빈손으로 쫓겨나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설인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 어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아버지를 유혹했다고. 그런데 오빠는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윤도현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저도 설인이 말을 믿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정말로 돈을 노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아요.
당신, 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저에게도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어요. 그럼 왜 지금도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알았으면 사과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윤도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어요. 무슨 것들이요? 이 리조트, 사업, 그리고 뭐요? 서린이와의 관계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이서린이 들어왔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해요? 서린아,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어. 이야기할 게 있다고요? 30년 전에 가 끝난 이야기를 왜 다시 하려고 해요? 이서린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이 리조트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이라고요? 30년 동안 없던 가족이 갑자기 생기길 바라요? 이서린이 윤도현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요. 리조트 소유권 문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다요. 그래도 민정이는 제 동생이야. 동생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걸 만들어 온 저는 뭐냐고요? 이서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이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서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진정해요. 30년 전에 선택했잖아요. 서미란이 아니라 저를 선택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선택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서린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될 것을 말한 것 같았어요. 윤도현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린아, 그만해. 이미 늦었어요. 어차피 이 여자는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서린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알고 싶어요? 30년 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재호, 당신 아버지는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죽였어요. 당신, 어머니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윤도현이 급하게 말했어요. 서린, 그만둬. 그만두라고요? 이미 시작했는데요. 이서린이 저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 방에 있어요.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설마, 윤도현이? 오빠가 할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윤도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찾던 오빠가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다니. 여러분,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라 살인 사건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오빠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오빠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윤도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민정아, 그때는 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 아버지를 죽여놓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 거예요? 이서린이 끼어들었어요. 어쩔 수 없었던 게 맞아요. 윤재호가 당신 어머니와 결혼해서 재산을 다 넘겨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재산 때문에? 재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서린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가문의 명예라고요?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명예예요? 윤도현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민정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무슨 설명을 하실 건데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였는지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윤도현이 창가로 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그때 미쳤었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가 모든 걸 다른 여자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독을 탔어요? 독이 아니야. 심장약을 바꿔치기 했어. 더욱 끔찍했어요.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심장병이 있으셨나요?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었어. 그걸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했지. 다른 약으로요? 이설인이 대답했어요. 비슷하게 생긴 독성 물질이요. 심장 발작을 유발하는. 두 사람이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더 소름 끼쳤어요. 그럼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약을 찾으셨겠지만 그 약은 이미 독이 되어 있었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민정아, 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살인자. 윤도현이 다가오려고 했지만 저는 벽 쪽으로 물러났어요. 그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쫓겨나신 거네요.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고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이설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미 30년 전 일인데. 뭐 어쩌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뭐 어쩌라고 해요? 큰 소리 내봤자 소용없어요. 증거도 없고 시효도 지났어요. 시효요? 30년이 지났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설인의 말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윤도현이 말했어요. 민정아, 나도 30년 동안 괴로웠어.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 괴로우셨다고요? 그 괴로움이 아버지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후회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나요? 제 말에 윤도현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이설인이 다시 나섰어요. 어쨌든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나타난 이상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조치요? 당신이 이 일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저를 죽일 생각은 아니겠죠? 이설인이 웃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죽인다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무슨 방법이요? 당신을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설인이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계획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이 마을에서 당신을 받아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모텔 사장에게 연락했어요. 당신을 쫓아내라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권리라고요? 이 마을에서 우리가 권리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식당, 상점, 모든 곳에 연락했어요. 당신에게 음식도 팔지 말고 물건도 팔지 말라고.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가 이 마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윤도현이 말했어요. 설이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요? 당신이 더 심한 걸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언제? 이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설인과 윤도현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설이나, 민정이는 내 동생이야. 동생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한 저는. 너는 내 아내잖아.
아내라고 해서 희생만 해야 해요? 제 인생도 소중하다고요.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설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요? 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30년 전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요구도 하지 마세요. 그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이설인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윤도현이 말했어요. 민정아, 우리와 함께 살 생각은 없어? 함께 살아요? 응. 이 리조트에서 일하면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하지만 아버지를 죽인 일은 어떻게 해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민정아, 나도 후회하고 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이제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해.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민됐어요. 한편으로는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자와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며칠만요. 이설인이 끼어들었어요. 며칠이라고요? 하루도 길어요. 하루요? 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우리와 함께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떠날 건지. 만약에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 마을에 올 수 없어요. 그리고 뭐요? 30년 전 일을 발설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직접적인 협박이었어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도현이 말했어요. 설인아,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이 여자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요. 민정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두 사람이 또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처음에 저를 데려온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윤도현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민정이를 모텔로 데려다 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동안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차에 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떠나는 게 나을까? 하지만 어디로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모텔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침이 되니까 정말로 이설인의 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모텔 사장이 와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죄송한데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윤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방값은 냈잖아요. 방값은 돌려드릴게요. 그냥 나가주세요.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어요.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거절당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재료가 떨어져서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은 멀쩡히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물이라도 사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해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어요.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로 이 마을에서 저를 받아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몰랐어요. 한 사람이 마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해변가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항복해야 하나? 하지만 항복한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그 공범과 함께 말이에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힘드시죠? 돌아보니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 누구세요? 장우석이라고 해요. 윤도현 씨 비서였던 사람이에요. 였던 사람이요? 지금은 그만뒀어요. 어제 그만뒀죠.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왜 그만두신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그리고 그가 제게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우석이 나타나면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만뒀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우석이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는 말하기 어려워요. 따라오세요. 어디로요? 안전한 곳으로요. 저를 따라 해변 끝자락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어요.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여기 사장님은 윤도현과 관계없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커피를 시키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민정 씨,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네. 오빠가, 아니, 윤도현이 30년 전 일을 얘기해 줬어요. 30년 전 일이요? 윤재호 회장님이 돌아가신 일 말인가요? 네. 그런데 자연사가 아니라 윤도현이. 장우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라니요? 윤도현이 윤재호 회장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장우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설인이에요. 이설인이요? 네. 이설인이 직접 독을 탔어요. 그리고 윤도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윤도현은 억울한 거예요? 일부는 그래요. 하지만 완전히 무죄는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윤도현도 공범이었어요. 이설인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막지도 않았거든요. 공범. 네. 그리고 30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았으니까 똑같이 죄인이죠. 정말 복잡했어요. 그럼 윤도현은 살인자가 아니지만 공범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윤도현의 비서로 10년 동안 일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보고 들었죠. 그럼 증거도 있으시고요? 장우석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설인이 30년 전에 사용한 독약 구매 기록이에요. 그리고 윤재호 회장님의 부검 기록도 있어요. 부검을 했었나요? 당시에는 자연사로 처리됐지만 나중에 비밀리에 부검을 한 거예요. 윤도현이 의심을 해서요. 윤도현이 의심을 했다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죽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 본 거죠. 그럼 윤도현도 이설인이 진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후였고 이설인이 임신까지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덮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설인이 계속 윤도현을 협박했어요. 협박이요? 진실을 폭로하겠다고요. 윤도현이 공범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윤도현이 30년 동안 이설인에게 끌려다닌 이유가요. 그럼 진짜 악역은 이설인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윤재호 회장님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설인은 원래 서울에서 호스티스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려고 이 동네에 온 거죠. 그래서 윤도현에게 접근한 거고요. 처음에는 윤재호 회장님께 접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민정 씨 어머니와 사랑에 빠진 상태였죠. 그래서 윤도현에게 방향을 바꾼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서미란 씨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정말 억울하게 쫓겨난 거네요. 네. 서미란 씨는 정말 윤재호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저도 윤도현 밑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럼 지금은 증거가 충분하신가요? 장우석이 다시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설인의 독약 구매 기록, 윤재호 회장님의 부검 결과, 그리고 이설인과 윤도현의 통화 녹음까지 있어요. 통화, 녹음이요? 30년 전 사건 직후의 통화예요. 이설인이 윤도현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었나요? 윤도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해뒀던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이설인을 고발할 수 있는 거네요? 장우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효는 이미 지났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민사소송이에요. 상속권 회복 청구 소송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윤재호 회장님이 진짜로 서미란 씨에게 재산을 유증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증이 사기와 살인으로 인해 무산되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정당한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설인과 윤도현이 가져간 이익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요? 현재 시가로 약 100억 원 정도요. 10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소송을 하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슨 위험이요? 이설이는 30년 동안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했어요. 민정 씨가 진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설이는 정말 위험한 여자예요. 어떻게 위험한가요? 장우석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설인이 처리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처리했다는 게 사라진 사람들이요.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윤재호 회장님의 옛 친구 중에 한 명이 의심을 품고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죠. 사라졌다고요? 실종신고는 접수됐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됐죠. 자살로 처리됐나요? 네. 하지만 정황상 타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설인이 정말 살인을 여러 번 저질렀다는 거네요. 그런데 왜 윤도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무서웠던 거죠. 자신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럼 윤도현도 이설인의 피해자라는 거네요. 일부는 그래요. 하지만 공범인 것도 사실이고 30년 동안 방관한 것도 사실이죠.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요? 첫 번째는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안전하지만 억울함은 풀지 못하죠. 두 번째는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정의를 실현한다. 네. 민정 씨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네. 저도 10년 동안 이설인의 악행을 지켜보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위험하죠. 하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어요. 장우석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장우석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윤도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정 씨를 찾고 있대요. 저를요? 네. 그리고 제가 민정 씨와 만났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마을에는 이설인의 스파이들이 많아요. 누군가 보고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어디로요? 서울로 가세요. 그리고 제가 드린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세요. 장우석이 명함을 하나 더 줬어요. 이 변호사는 제 대학 동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세요. 작은 녹음기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젯밤 윤도현과 이설인이 나눈 대화예요. 민정 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처리한다고요? 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녹음기를 받아들고 무서워졌어요.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하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설이는 민정 씨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때 카페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윤도현의 부하들이 온 것 같았어요. 빨리 뒷문으로 나가세요. 장우석이 저를 뒷문으로 안내했어요. 서울 가는 버스는 30분 후에 있어요. 그때까지 숨어 있다가 타세요. 우석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괜찮아요. 아직 완전히 의심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민정 씨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뒷문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버스에 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30년 동안 억울하게 살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장우석이 준 녹음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더 끔찍한 계획이 담겨 있었거든요. 녹음기에서 나온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윤도현과 이설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녹음 내용 어제 밤 11시경. 여보,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이미 충분히 겁을 줬잖아. 보내준다고요? 미쳤어요? 이 여자가 서울 가서 입을 열면 우리는 끝이에요. 하지만 민정이는 내 동생이야.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라고요? 30년 전에 선택했잖아요. 서미란이 아니라 저를 선택했잖아요. 그건 그때고, 그때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는 우리에게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30년 전처럼 하는 거죠.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왜 안 돼요?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예요. 사고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설이나, 미쳤어? 사람을 죽이자고? 미친 건 당신이에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우유부단하게. 30년 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윤재호가 서미란한테 재산 넘기는 걸 막고 싶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없었다고요? 그럼 왜 제가 독을 구할 때 말리지 않았어요? 왜 그날 밤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걸 도와줬어요? 그건 인정해요, 여보. 우리는 공범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해요. 민정이는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럼 우리가 감옥에 가는 걸 원해요? 30년 전 일이 밝혀지면 우리는 끝이에요. 시효가 지났잖아. 시효가 지났어도 사회적으로는 끝이에요. 리조트도 망하고 우리 아들도 학교에서 쫓겨나고. 아들 얘기는 왜 나와? 우리 아들이 살인자의 아들로 살아가길 원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민정이가 서울로 떠나는 길에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사고를 만든다고? 버스 사고요. 산길에서 사고가 나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이런 일을 몇 번 해봤잖아요. 몇 번이라고? 윤재호 아버지 친구 김 회장.
의심하던 기자 박 씨, 그리고 작년에 수상해하던 회계사까지. 그 사람들도 내가? 당연하죠. 우리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설이나, 너 대체 몇 명을? 필요한 만큼이요. 그리고 민정이도 마찬가지예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망설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민정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은 제거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네. 우리 가족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진짜 가족 말이에요. 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럼 언제 할 거야? 내일 새벽 버스요. 산길에서 브레이크가 터지게 만들 거예요.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죠. 몇 명 희생되더라도. 설이나, 뭐요? 이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와서 양심 운운하면 우리만 망해요. 하지만은 없어요. 내일 새벽 5시 버스에 민정이가 탈 거예요. 그리고 7시쯤 산길에서 사고가 날 거고요. 정말로 할 거야? 당연히 해야죠. 선택권이 없어요. 민정이만은 뭐요? 특별해요? 30년 전에 서미란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서미란이는 죽지 않았잖아.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사실 서미란도 제거하려고 했거든요. 뭐라고? 서미란이 마을에서 쫓겨날 때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건드렸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더라고요. 너 정말 뭐요? 정말 철저해요? 맞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요? 당신도 똑같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30년 전에 아버지 방에 독탄물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서미란 쫓아낼 때 앞장선 사람도 당신이고요. 진짜 그만해. 그만하기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 민정이를 처리하고 나면 진짜 안전해져요.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계획했거든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버스 정비소에 있어요. 새벽에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릴 거예요. 그럼 정말로. 네. 민정이는 내일 죽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나요. 녹음 종료. 녹음을 다 듣고 나서 저는 버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요. 이설인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다른 승객들까지 희생시키면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윤도현도 결국 동의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동생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를 버린 거였죠. 급하게 장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석 씨, 큰일이에요. 민정 씨, 무슨 일이에요? 녹음을 들었는데 이설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뭐라고요? 버스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사고를 내려고 해요. 언제요? 지금 타고 있는 이 버스요. 새벽 5시 버스. 장우석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몇 시예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30분이었어요. 6시 30분이에요. 30분 후에 산길에 도착해요. 민정 씨, 지금 당장 버스에서 내려야 해요. 어떡해요? 고속도로 한복판인데요. 기사한테 말해서 비상정차를 시켜요. 뭐라고 말해요?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요. 저는 급하게 버스 앞으로 가서 기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이요? 지금 고속도로인데 휴게소라도 좋으니까 세워주세요.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기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셨어요. 아마 제가 너무 창백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에 휴게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내리세요. 10분 후 휴게소에서 내렸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우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우석 씨, 버스에서 내렸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민정 씨. 네. 그 버스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승객들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조작됐다면.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내렸어도 다른 승객들은 위험하다는 걸. 우석 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신고하면 믿을까요? 증거도 없고. 녹음이 있잖아요. 그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 휴게소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7시경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고속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상자는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정말로 사고가 난 거예요. 뉴스에서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장우석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우석 씨, TV 봤어요? 정말로 사고가 났어요. 저도 봤어요. 민정 씨가 안 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돼요? 뉴스에서는 중경상자 10여 명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다고 했지만 이설인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어요.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야겠어요. 민정 씨, 이설인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겠어요.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위험해요, 민정 씨. 이설인은 이제 민정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 거예요. 알면 어때요?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민정 씨인가요? 이설인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다음에는 운이 따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 버스 사고를 낸 거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 고장 사고인데요. 녹음이 있어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계획한 모든 내용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녹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경찰이요. 거짓말이에요. 경찰에 줬으면 벌써 체포됐을 거예요. 역시 이설이는 영리했어요. 어쨌든 증거는 있어요. 증거라고요? 그딴 녹음이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조작된 거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해요? 죽인다고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사고가 날 뿐이죠. 정말 소름 끼쳤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었어요?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필요하면 더 죽일 거고요.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 같은 방해꾼들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라고요? 네. 당신도 곧 제거될 거예요. 그리고 장우석도요. 장우석까지 위험하다니. 왜 장우석까지?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장우석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때부터 정말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설인과 저 사이에 목숨을 건 전쟁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설인이 단순히 미친 여자가 아니라 30년 동안 완벽하게 범죄를 숨겨온 프로 범죄자라는 거였어요. 과연 제가 이런 괴물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우석처럼 사라져버릴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설인에게 당한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장우석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혼자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장우석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김진수 변호사님이었는데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 녹음이 진짜인가요? 네. 장우석 씨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 이거면 충분해요. 당장 고발장을 써야겠어요. 정말 가능해요? 살인미수, 재물손괴, 협박,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치료가 지났어도
현재 진행형 범죄들이니까 처벌 가능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김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경찰도 반신반의했지만 녹음을 듣고 나서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이네요. 바로 수사팀을 꾸려야겠어요. 빨리 체포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영장 발부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경기도 송정리 리조트 운영자 이설인 씨가 연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윤도현 씨도 함께 구속됐는데 TV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 이제 억울함이 풀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장우석이 무사했다는 거였어요. 이설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숨어 있다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던 거예요. 민정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장우석을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우석 씨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설인의 부하들이 저를 찾고 있어서 경찰서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도 모든 게 끝났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재판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민정 씨의 상속권 회복 소송도 있고요. 맞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됐어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었거든요. 30년간 숨겨진 연쇄살인, 재산 다툼, 모든 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으니까요. 첫 공판에서 이설인을 마주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예전의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거든요. 피고인 이설인,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설인이 30년 동안 죽인 사람이 5명이나 됐어요. 윤재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진실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윤도현은 법정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설인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피고인도 피해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저도 공범입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도현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워야 할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이설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윤도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이설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내 가족을 지킨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소송도 시작했어요. 상속권 회복 청구 소송이었어요. 이 재판은 비교적 간단했어요. 이미 형사재판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원고 서민정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120억이었어요. 30년 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하지만 정말 기뻤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거였어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섬이라는 진실로 윤재호를 사랑했으며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설인의 음모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난 피해자였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저는 송정리를 다시 찾았어요. 어머니 무덤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다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 씨? 돌아보니 장우석이었어요. 우석 씨,
여기서 뭐 해요? 민정 씨를 찾으러 왔어요. 저를요? 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제안이요? 저와 함께 일해 보실래요? 일이요? 법무법인을 차리려고 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민정 씨 같은 분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장우석과 함께 MB 법무법인을 차렸어요. M은 제 이름 민정. D는 우석의 영어 이름 브라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의뢰인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정 변호사님처럼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지금은 재판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어요. 이설이는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고 윤도현은 작년에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민정아, 정말 미안하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구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다. 그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미움과 용서 사이에서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용서했어요. 미워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송정리 리조트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직접 하지는 않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요.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고 있어요. 가끔 리조트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하고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민정아, 잘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장우석이에요. 2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됐어요. 민정아, 우리 결혼할까? 지난주에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물론 승낙했고요. 결혼식은 송정리 바닷가에서 할 예정이에요.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그곳에서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가족을 찾으러 갔다가 살인자를 만나고 목숨까지 위험해지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을 만들었고 제 역할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렸어요. 30년 동안 억울하게 살다 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린 거예요. 물론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이설인이 나타나서 저를 위협하는 꿈을요. 하지만 깨고 나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아요.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혼자 싸우고 있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옳다면 결국 승리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어요. 댓글로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이야기로 만나요.